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프리뷰 먼저 포스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거나 로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느 쪽이 F1에서 만든 것이고 어느 쪽이 FIA에서 만든 것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죠. 이제 F1 포스터가 이게 거의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뭔가 그 느낌 좋은 이미지 만드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FIA의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 베르스타펜이 굉장히 강했었던 경기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의 오른쪽 이미지가 FIA, 그리고 3명의 드라이버를 내세우는 것이 F1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뜬금없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라기에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해외에서 이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거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F1 포스터의 저주라는 것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이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포스터의 저주 실존하는가? 당연히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통계적으로는 모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만 한번 재미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시즌 F1 포스터의 저주란 무엇인가? 그 보통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는 3명 중에 1명은 완주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흔히 나오는 얘기는. 또 그게 약간 다르게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 드라이버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럼 우리는 따져봐야 되죠. 네,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록이나 보자고요. 자, 2026 시즌 F1 포스터 지금까지 6장이 나왔었습니다. 기록이 있는 게 7장인데 호주 그랑프리는 22명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 중국 그랑프리부터 3명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까지 2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모두 3명씩 18명인데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일단 스프린트는 빼고 레이스만 보자고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DNS를 했는데 놀랍게도 나머지 2명은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일본 그랑프리는 어땠을까요? 알론소가 완주에 성공을 했고, 하지만 베르스타펜이 8위, 좀 아쉬운 성적인데 베어먼이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갑자기 사고로, 이 일본 그랑프리 레이스를 뛰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절대 나쁘지 않았던 베어먼인데 저 때가 베어먼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계기, 이 저주 얘기가 저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그랑프리, 여기는 솔직히 저주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피아스트리가 3위, 베르스타펜 5위, 심지어 안토넬리는 우승했죠. 그런데 이제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베르스타펜 우승할 수도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스핀했다, 이거 포스터의 저주다 라는 한번 주장하면 그 길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듬뿍 담긴 주장을 하시는 게 있었고요.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캐나다에서 나왔죠. 이 포스터에 3명이 나왔는데 노포인트, 셋 다 노포인트, 심지어 DNF 2명. 이거 봐라, 저 마이애미에서 DNF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몰아서 나오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슬리도 15위로 2주 내내 콜라핀토가 더 잘했죠. 우리 안영진 캐스터가 계속 우리 콜라핀토를 응원하시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콜라핀토가 가슬리보다 계속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죠. 사실을 계속 언급하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나코 그랑프리 두둥. 자, 우리 저주론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명이 다 DNF. 베르스타펜 DNS 아닌가요? 아닙니다. 출발선에 서서 약간이라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다 못 돌고 들어왔기 때문에 DNF입니다. DNS 아니고요. 스타트 했습니다. Did not finish죠. 그리고 차에 문제 생긴 노리스, 사고 난 르클레 모두 DNF입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 콜라핀토가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지만 알론소 DNF 했고요. 사인스도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DNF가 많아 보이고 와, 정말 많은 이슈가 있네. 정확히 말하면 DNF와 DNS 횟수를 합치면 8회입니다. 8회. 이게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DNF, DNS 통합한 확률, 완주율과는 좀 다르죠. DNS까지 합했으니까. 그래서 DNF나 DNS를 확률이 무려 44.4%입니다. 그 밑에 제가 왜 비교해서 썼냐면 밑에 조그맣게 써놓은 거, 이 7라운드까지 드라이버들의 평균적인 DNF, DNS 확률은 24.7%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DNF, DNS 확률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했을 때의 평균 순위는 어떤가? DNF, DNS 한 나머지 55.6%, 55.6%에 대해서 완주에서의 평균 순위는 무려 7.6입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탑 드라이버들을 자주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같은 기간 순위를 받은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 NC를 뺀 거예요. Not Classified를 빼고 계산했을 때 일반적인 드라이버의 평균 순위는 8.8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좀 안고 가긴 하지만 평균적인 성적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DNF를 피하면 평균 성적보다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포스터에 있을 경우. 자, 그래서 이게 총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기존 포스터 드라이버의 통계를 보면 DNF, DNS 확률은 44.4%, 완주 평균 순위는 7.6이에요. 그러면 이 포스터 드라이버에 있는 이 친구들의 기록은 어떤가? 이 3명의 기존 기록은 DNF, DNS 확률이 28.6%. 원래 일반적인 DNF, DNS 확률보다 높아요. 이 3명이 DNF, DNS 확률이 높은 조합입니다. 즉 원래도 높았는데 포스터 저주가 맞다면 좀 더 높은 확률로 완주를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완주 평균 순위는 이 드라이버들이 특히 아이작 하자가 제법 순위가 높고 로슨도 순위가 높은데 평균을 해보면 7.9위가 최고입니다. 즉 완주 평균 순위 7.6위보다 낮죠. 그래서 아주 약간이지만 기대 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 리스크는 완주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포스터의 통계, 모수가 매우 부족해서 통계적으로 과학적인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까지의 통계는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화면에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드라이버들의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완주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완주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축복 아닌가? 네, 라는 생각과 함께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1 챔피언십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F1 챔피언십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1964년 젤트베그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겠고요. 챔피언십 그랑프리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43회를 개최를 했고 젤트베그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젤트베그 에어베이스죠. 비행장입니다. 여기도 비행장. 역시 2차 세계대전 때는 아니지만 저 그 실버스톤과 같은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행장을 이용하는 경기장이라는 개념을 참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현재의 그 스필버그에서는 1970 시즌부터 경기를 했었고요. 이름이 몇 번 바뀌었죠. 웨스테라이히 링, 그 다음에 A1 링, 현재는 레드불 링. 링이라는 것만 똑같고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발음 저거 맞나요? 웨스테리히 링, 스필버그 맞나요? 스필베르크, 스피엘베르크, 스피엘베르그. 뭐가 맞나요? 네. 사실 다 맞습니다. 다 맞다는 건 진짜 똑같다는 게 아니고 진짜 똑같은 건 없겠죠. 현지 발음이랑. 그냥 편하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예, 어차피 다른데, 예, 스티븐 스필버그의 뿌리가 되는 그 스필버그 맞고요. 예, 이 오스트리아 사람도 이거 스필버그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네. 또, 야, 이게 발음 따지는 건 진짜 무의미하다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젤트베그도 젤트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게 무슨 크냐, 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발음은 네, 무시하기로. 그러면 스필버그 할 거니까 젤트베그로 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예, 같은 도시 이름 하는데, 예, 다 쓴대요. 그런 발음 다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거 영향 안 받았냐 하면 솔직히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제 거의 영화 보고 나니까 이게 마지막 영화겠구나 싶던데, 네, 그러니까 스필버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포뮬러 1 레노버 오스트리안 그랑프리 2026. 레노버 전에도 나왔었죠. 올해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8라운드고요 24라운드는 이제 취소된 두 경기를 언급을 따로 안 하는, 아직은 뭐 정해지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제 저의 일개 해설자가 이 F1과 FIA의 대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20라운드가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두 경기를 못 할 수 있다. 대체제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22라운드를 멀쩡하게 할 수도 있고, 22라운드를 하는데 기존에 계획된 두 경기가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예, 우리 트황상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네, 예상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라운드로 써놓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24였으니까. 자, 그리고 SFC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 AFC 한번 나오는데요. 스탠다드 포맷이고요. 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스프린트를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말로 갑니다. 자, 2026년 6월 26일, 27일, 28일인데요. 보라색으로 써놓은 건 퀄리파잉 있는 날, 토요일이죠. 노란색으로 써놓은 건 레이스가 있는 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F3 피처 레이스 중계도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레드불 링인데요. 레드불 링 서킷, 이건 안 됩니다. 발음을 뭘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과 무관하게 레드불 링 뒤에 서킷을 붙이시면 안 돼요. 마치 느르부르크링 서킷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 태권도에서 국기원 체육관. 이상하잖아요. 네. 국기원에서 끝나야 되는데, 네. 국기원 체육관,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붙이는 겁니다. 레드불 링. 링이 이미 서킷입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지난해는 어땠냐? 보시면 지난해에 페라리가 의외로 강했던 몇 개 그랑프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였습니다. 지난해 우승을 한 번도 못했던 페라리가 꽤 강했던 몇몇 그랑프리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였다. 예, 물론 레이스 페이스가 좋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퀄리파잉 페이스는 좋았었습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그냥 단순 결과로만 보면 노리스 폴의 노리스 우승.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또 피아스트리가 앞서 나가면서 좀 뭔가 불안불안할 수 있었던 노리스가 뭔가 살아나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결과였지만 어쨌든 노리스 퀄리파잉에서도 정말 빨랐고요. 잘하면서 원래 레드불링에서 강했던 노리스가 우승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주변에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F1 페널티 가이드라인 도큐먼트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라인 거 좀 전에 먼저 살짝 공개된 게 있었는데 페널티 가이드라인까지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거 공개했을 때. 그래서 투명화 하겠다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투명화 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그렇단 얘기는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일부러 투명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 논리상은 그게 그렇지 않지만 근데 대중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안 보여주는 건 왜인가요? 라는 뭐 그게 있지만 어쨌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목받은 드라이버 중에 하나는 알렉스 던. 프랙티스 1에서 무려 4위. 많이들 놀라셨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던이라는 친구 F2 경기를 보니까 와, 이 친구 빠르기는 빠르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단 속도는 정말 빠른 친구입니다. 그렇고요. 이때만 해도 맥라렌 주니어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지난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좀 주목받았던 얘기는 퀄리파잉에서 1, 2위 격차가 정말 적다가 지난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P1에 무려 0.5초가 넘는 어마어마한 큰 격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지난해는 특히나 이 규정 바뀌기 전 마지막 해기 때문에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노리스가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고, 레이스 스타트 직후 첫 랩은 보이시나요? 저기 누군가 휠이 잠기고 있죠. 저 친구는 이 경기에서 혼자 경기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앞에 있는 페라리가 아닌 여기서 오고 있는 베르스타펜과 함께 첫 랩에 경기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났을 때 로스는 당시 커리어 베스트인 6위로 레이스를 마치게 되고요. 이미 퀄리파잉에서도 좋은 성적 거뒀었던 거지만 레이스 때 6위로 마치면서 커리어 베스트, 그리고 자우버 듀오가 더블 포인트를 시즌 처음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까 포스터에 리암 로슨과 니코 후켄버그는 왜 나왔었는가? 미스테리가 이미 설명이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작 하자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요. 아이작 하자는 올해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센터를 장식했고 레드불 드라이버라 장식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잘하진 않았어요, 아이작 하자는.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퀄리파잉 상위권 결과를 좀 비교해 보자면 퀄리파잉에서는 1, 2위가 엄청난 격차를 낸 것과 다르게 2, 3, 4위는 아주 촘촘하게, 특히 해밀턴이 거의 3위를 할 뻔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강한 드라이버, 이제 맥라렌이라면 노리스, 레드불이라면 베르스타펜 떠올리고 페라리에서 르클레가 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난해 퀄리파잉에서는 또 해밀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외의 존재가 조지 러셀입니다. 러셀이 일부에서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성적이 좋은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건 최종 결과가 좋은 거지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희비가 엇갈리는구나 정도만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희비가 아니죠. 평가가 엇갈리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스에서는 노리스가 우승을 차지하고 피아스트리가 2위 기록하면서
맥라렌 1, 2, 르클레가 3위, 해밀턴이 4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3위, 4위에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우승 타이어 전략. 이 레드불링은 투스탑이 자주 나오죠. 원스탑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 곳인데 정말 큰 이득인지 모르겠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지난 바르셀로나도 그렇지만 오스트리아는 추월이 꽤 됩니다. 꽤 됩니다. 매우 치열한 배틀, 뭐 몇 년 전에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십 경쟁도 하던 시기에 둘이 치열한 배틀 벌리다가 결국 부딪혀가지고 러셀이 우승하는 장면을 기억하시거나, 12년 전,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돌리셔가지고 로스버그와 해밀턴이 부딪혀가지고 또 타이어 펑쳐나고 막 이랬던 장면들 기억하시면 추월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추월이 엄청나게 쉬운 곳은 절대 아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곳이에요. 바르셀로나보다도 충분히 더 쉬운 곳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개나 소나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충분히 추월 시도할 만하고 추월이 되는 곳이라 무작정 원스탑 버티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DNF가 3명, DNS가 1명이었기 때문에 그 DNS가 저때 스트롤 아니었나요? 저 부상. 그러니까 스트롤도 은근히 부상을 오랫동안 안고 있었잖아요. 또 지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 우승을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얘기한 해밀턴, 지난해 페라리 시즌 시작 전에 테스트 중에 부상당하고 그거 1년 내내 안고 있었다는 얘기를 좋은 성적 거두기 전에 하면은 괜히 역풍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이제야 언급을 한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스트롤도 저때 몸이 안 좋았고 솔직히 지금도 정말 완쾌된 건가? 물음표가 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주요 기록 베르스타펜 최다승 드라이버입니다. 자, 레드불링의 베르스타펜이 강하다라는 누가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스트럭터로는 맥라렌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여기 추월 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 시터의 우승 횟수가 무려 30%, 스필버그를 한정을 하더라도 34.1%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보다 스필버그에서의 경기가 한 경기 많아요. 이상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중에 한 번은 이 스필버그에서 안 했죠. 그러니까 42가 돼야 되는데 스티리아 그랑프리를 2번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2년 연속으로 2경기씩 여기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스필버그 경기는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최근 퀄리파잉 결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6시즌 동안 베르스타펜이 강하구나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우와, 2021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4, 2025 시즌은 조금 간격이 벌어졌는데 2023 시즌 이전으로 보면 심지어 2021, 2020 시즌도 1, 2위의 격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레드불링은 반드시 1, 2위의 격차가 좁혀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지난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꽤 자주 1, 2위의 격차가 상당히 적고 2, 3위 격차도 보시면 이거는 2, 3위 격차는 2020 시즌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의 격차 빼고 2021 시즌부터 2025 시즌까지는 2, 3위 격차 전부 다 0.122초 이내, 심지어 2024년을 빼면 전부 0.1초 이내죠. 치열합니다. 퀄리파잉에서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수 있어요. 레이스에서는 좀 다르죠. 레이스에서는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레이스에서 격차 벌어지는 거는 이제 주로 어떤 의미냐면은 세이프티카 엔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이나 그 끝나기 직전에 세이프티카가 자주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큰 격차가 자주 보인다는 건. 그러면 2024년과 2020 시즌 비교적 가까운 건 경기 끝나기 얼마 전에 세이프티카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2024년에 왜 나왔을까요?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장면이 있었을지. 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무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드불 링입니다. 서킷 개요. 1969년에 개장을 했고요. 현재 레이아웃 사용은 2025년인데 이게 약간 주의하실 내용이 2025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나요? 는 아니고요. 없었습니다. 2025년에 그 미묘한 그 트랙 경계 조정, 아니 미묘한이 무슨 뭐 5cm, 10cm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꽤 큽니다. 그거보다는. 하지만 트랙 경계 조정이 있고 재측정을 했어요. 했더니 서킷 길이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정밀 측정을 다시 해서 서킷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따로 잽니다. 레드불링에서 F1 챔피언십 그랑프리를 처음 개최한 것은 70 시즌, 그러니까 젤트베그에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처음 하고 1965년부터 69년까지 5시즌 동안은 안 했죠. 그리고 이 레드불링 당시에 웨스테라이히링, 오스트리아 링이라고 할까요? 웨스테라이히링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서킷 이름은 레드불이 이 서킷을 사가지고 F1 그랑프리를 하기 한 3년 전에 사서 리뉴얼을, 아주 큰 폭의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킷 이름 레드불 링으로 바꿨고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걸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 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레드불링의 소유주는 누구일까? 네, 정답은 레드불입니다. 놀랍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의 스티리아주, 스필버그에 있습니다. 스타이어 마르크잖아요. 스티리아도 굳이 따지면. 네. 그리고 6월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11.7도에서 22.5도. 은근히 비 잘 안 옵니다. 오스트리아. 비 오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유명한 75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도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명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레드불링의 서킷 맵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F1에서 몬차와 함께 가장 간단한 레이아웃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고요. 2번 코너를 종종 코너로 안 칩니다. F1에서도 한 10년 전에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높이 변화 그래프 가져올 텐데, 그때가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저거 2번 코너로 안 쳤어요. 그래서 3번 코너가 2번 코너였습니다. 마지막 코너가 9번 코너였죠. 2번 코너를 치느냐 마느냐, 여기 좀 논쟁이 있습니다. 저걸 빼면 9개밖에 안 돼요. 한 자릿수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저 2번을 억지로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오버테이크 디텍션은 9번 코너, 10번 코너 중간인데 약간 10번 코너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곳에서 브레이크 한번 밟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모드 존은 4개입니다. 보통 DRS 존보다 하나가 많죠.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1976 시즌 이전과 현재 레이아웃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 옛날 옛적 레드불링의 모습은 그냥 빨리 달리자 라는 구조입니다. 네, 정말 빨리 달리고 싶은 구조죠. 네,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 4번 정도, 아주 강하게도 아닌 브레이킹을, 강한 브레이킹 한 2번 정도, 중간 정도 2번 밟고는 그냥 달리는 구조였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 레이아웃이 왼쪽 사진, 현재 레이아웃이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그림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지 됩니다. 각도가 살짝 달라요. 비슷한 앵글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다릅니다. 살짝. 자,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와 감속량을 좀 보자면
제일 강한 브레이킹 포인트가 3번 코너인데요. 3번 코너보다 또 생각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브레이킹 포인트는 4번 코너 쪽 브레이킹 포인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3번 코너가 생각보다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아요. 최고 속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엄청난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저 속도 자체는 낮지만 그래요. 굉장히 어렵고 브레이크에 부담되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브레이킹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냐? 4번 코너요. 4번 코너가 내리막이죠. 예, 3번은 오르막이었다면 4번은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고 최고로 내는 속도는 비슷한 수준이고 최저 속도는 약간 더 빠른데 그 애매한 라인을 잡으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좀 피곤하죠. 그리고 브레이킹 전에 약간의 라인을 이동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브레이킹 포인트가 1번 당연히 중요한데 10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엄청나게 많은 감속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번 코너 브레이킹에서 미스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몇 개 없는 브레이킹 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건드리는 곳은 7, 8곳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에 가속 구간이 정말 많죠. 지금 여기 가속 구간으로 표시한 것 중에 7개 구간이 있는데 5번 코너를 끼고 도는 구간과 6, 7번 코너 사이, 그 다음에 90번 코너 사이를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 모드 존과 겹칩니다. 이 스트레이트 모드 존을 이렇게 표시하면 가속 구간의 거의 6, 70%를 스트레이트 모드 존으로 소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 이거는 아마 문자 가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던 서킷 중에 스트레이트 모드 존의 비율이 가장 깁니다. 스트레이트 모드에서 달리는 구간이 거의 한 70% 해당합니다. 이 서킷의 70%는 스트레이트 모드에서 달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사실 절반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의 70%를 그 로우 드래그로, 그러니까 하이드, 원래도 이 낮은 저항 때문에 웬만큼 높은 다운포스 셋업을 해도 드래그 걱정 그렇게 안 하고 달리는 곳이었는데 더더욱이나 드래그가 낮은 스트레이트 모드로 대부분 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다운포스 셋업에 스트레이트 모드 믿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리어 윙은 일단 세우고 오는 거죠. 일단 왕창 세우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 올해 그 스트레이트 모드와 이 배터리 충전하고 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재미를 찾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뭔가 좀 새롭게 재밌는 것이 있을 겁니다. 냅다 달리고 저항이 적게 들면은 배터리의 도움에 살짝 덜 의존, 알리에 의존 안 하는 건 아니고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 정도가 살짝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빠른 속도에서 배터리가 안 도와주면 내연기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연기관만으로 달리는 초고속 구간에서 너무 힘들다. 드래그가 적다면 그 부분을 많이 좀 피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고고도라 드래그가 적은데 스트레이트 모드로 대부분 때운다 하면 조금 약간이나마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높이입니다. 높이 변화도 엄청난데요. 그냥 높이 자체가 높습니다. 저점의 높이가 721m. 그렇죠. 이미 그 공기의 밀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720m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공기의 밀도가 적은 거죠. 그래서 해수면에 가까운 뭐 바쿠 같은 데는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바쿠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그 드래그 부담이 적은, 엄청난 드래그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1번 코너 지나서 여기는 2번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저게 지금의 3번 코너죠. 이게 2016년
무려 F1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이미지예요, 이거. 그런데 2번 코너가 3번 코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번 코너를 조금 더 지나서 고점이 있고요. 그러면 저점인 스타트 라인 조금 앞쪽에 있는 저점과 비교하면은 63m 가까이. 얼마입니까? 63.5m를 올라가게 돼요. 얘네 식으로 하면은 코너 하나 지나고 두 번째 코너 갈 때까지 63m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후로는 피니시 라인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중간에 약간 꿀렁꿀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옵니다. 63m 등산 잘해봅시다. 자, 63m 등산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 1번 코너. 1번 코너에서 한번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 3번 코너까지 냈다 올라가는 거죠. 이 1번 코너를 내려다보면 이런 앵글이 됩니다. 이미 이 카메라 기자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에서 높이 변화가 나오죠. 마지막 코너와 그리드가 그냥 다 보여요. 어떤 각도로 찍길래 이런.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은 그냥 이 면과 같은 면이네, 이게 되죠. 1번 코너부터 그냥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등산을 해야 되고요. 그 1번 코너를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올해도 베르스타펜의 팬들이 이쪽 그랜드 스탠드 있을 텐데요. 1번 코너에 이 광활한 런오프 정말 넓습니다. 여기가 정말 넓으면 여기 끝까지 안 가겠네요 라는 예상을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차가 있을 거예요. 이 런오프로 가는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살짝 넘어가는 차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 넓은 런오프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빠져요. 오르막이니까 브레이킹에 여유가 있지 않나요 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브레이킹 안 돼가지고, 아니면 언더스티어 혹은 오버스티어, 그냥 브레이킹 안 됐음, 뭐 무슨 이유로든 다 빠집니다, 일로. 그러나 1번 코너는 3번 코너에 비하면 장난이었다. 이것이 3번 코너보다 더 위쪽에서, 알프스 산맥 쪽에서 2번 코너와 1번 코너를 내려본 장면입니다.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3번 코너고요. 요걸 2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1번, 아까 그 사진에 놨던 거기입니다. 그게 여기에요. 아까 사진 요렇게 찍어서 보여드린 거죠. 요만하게. 여기 1번을 돌아 나온 다음에 2번, 3번까지. 이 1번 코너 여기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여기까지 엄청난 거리를 쭉 지나서 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오르막이죠. 그리고 이 3번 코너가 굉장히 심한 사고 다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쟁을 심하게 할 경우, 안쪽에서 권리가 있네 없네, 바깥쪽에서 내가 자리를 여기 지킬 그게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5만 가지 상황이 다 연출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F1 역사에서도 이미 많이 연출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3번 코너부터 섹터 2예요. 섹터 1은 1, 2번이 다입니다. 근데 2번을 코너로 안 쳐주면 사실 1번 코너 하나뿐인 거죠. 4번 코너 내리막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라인이 생각보다 갈 수 있는 라인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하면 다른 라인으로 가야 되죠. 이 서킷은 그래도 현대적으로 리뉴얼이 된 서킷이기 때문에 4와이드, 5와이드도 할 수 있어요. 5와이드가 뭔가요? 그럼 일단 3와이드부터 배우고 와야죠. 그 3와이드를 하려면 휠 투 휠, 사이드 바이 사이드부터 알아야지 되는데, 두 대가 나란히 달리면서 배틀하는 과정, 진짜 완벽히 나란하지 않더라도 대충 봐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휠 투 휠 배틀 혹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대가 나란히 있으면 3와이드, 네 대면 4와이드, 다섯 대면 5와이드. 이 레드불링에서는 5와이드도 나와요. 그만큼 라인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코너를 통과할 때는 갈 수 있는 라인이 진짜 마음을 너그럽게 써주면 두 대 분량, 차 두 대 분량의 라인, 이것도 진짜 너그럽게 써준 겁니다. 제대로 속도 내려면 정말 한 대가 갈 수 있는 그 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월 시도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가면 네가 조금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살짝 앞에 있어도 결국은 나에게 자리를 내줘야 해 라는 자리만 선점해 버리면 추월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이나마 자리를 줘야 되는데 너무 팔꿈치를 오래 멀리 강하게 내밀어 가지고 상대방을 이 자갈밭으로 밀어내거나 툭 건드려서 돌려버리는 일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주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른데 부딪힐 일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 그 나스카 경기 보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는데 케빈 마그누센이 또 그 옛날에 F1 있을 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언행을 함으로써 F1이 괜히 소환이 됐었죠. 그런 논쟁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곳이 4번 코너다. 그렇습니다. 다음 6번 코너. 5번이 중요한 코너기는 한데 아주 특별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번으로 넘어가면 6번을 이제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6번을 내려다본 모습을 오른쪽에 조금 크게 그려놨는데요. 그냥 길게 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쭉 오다가 잘 다운포스 믿고 돌리면 되냐가 아니고 속도를 미리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속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좀 충분히 줄여야 되고요. 옛날에는 이걸 쭉 갔었죠. 그러니까 옛날 서킷은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일루 만나서 이쪽으로 갔다 일루 합류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일루 쭉 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서비스 로드처럼. 하지만 실제로 F1 레이스카들은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많이 나가죠. 트랙 경계 이탈이 그냥 기록 삭제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자갈밭으로 들어가고 반대쪽 벽에 있는 서비스 로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플로어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온 차, 요게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쪽을 보는 각도로 항상 잡고 있어요. 여기 빠지는 놈 없나 하고 많이 보실 거예요. 프랙티스부터 보시면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이 프랙티스에 또 영드라이버 몇 명 나오니까 혹시 누가 나가나 눈여겨 보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7번 코너는 또 의미가 살짝 다른데요. 이제 6번 코너 지나서 다시 7번 코너 쪽으로 오면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또 밟는데 이 브레이크는 정확한 라인과 정확한 속도를 맞추기 위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약간 노면에 자국이 남아있죠. 이 라인을 잘 잡고 돌아 나가야 됩니다. 잘 잡고. 그리고 7번 코너 탈출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게 돌면은 이제 기록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냥 안전하게 돌 수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곳이 7번 코너가 되겠고, 이 7번 코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각도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6번에서 다시 7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7번의 끝에 뭐가 있어요? 8번이 바로 있죠. 7번은 탈출을 했나 싶을 때 이미 8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7번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밖으로 밀려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말리는 것도 그렇고 그 중간 애매한 곳에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 주다가 오른쪽으로 8번을 잘 들어가야 속도가 잘 나옵니다. 즉 7번과 8번은 레드불링에 복합 코너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상 복합 코너 역할을 합니다. 7번 8번이. 그래서 8번을 나갈 때 이렇게 되죠. 왼쪽에 7번의 흔적이 남아있죠.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가 7번의 흔적, 이게 8번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나오면서 이 애매하게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왔다 7번을 느리게 나왔다는 소리고요. 너무 일로 밀렸다 8번을 빨리 공략하긴 글렀다는 소리죠. 자, 그 적당한 속도로 여기서 8번에서 최대한 속도 내면서 최대한의 라인을 타고 나와야 되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DRS 존이 없던 8번 코너 탈출한 이 위치에 스트레이트 모드를 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탈출하고 나서 스트레이트 모드 빨리 킬 수 있도록 자세를 안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세 안정화 안 됐는데 스트레이트 모드 열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벌써 섹터 3로 넘어왔어요. 6번에서 7번 넘어가면서 섹터 3로 넘어와서 노란색이 됐고요. 9번 코너는 여기가 은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알핀의 저 차는 피트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9번 코너를 공략해서 트랙을 달리는 것일까요?
예, 이런 거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겹쳐 있죠. 예, 피트로 들어가는 차들과 9번 코너를 그냥 공략하는 차들이 에이펙스에서 겹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트랙을 벗어나서 피트로 들어갈 차는 미리 의사를 표시하고 뒤에서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레이스 디렉터 노트에서 매년 얘기했는데 올해도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매년 하다가 안 하는 해가 또 있어가지고 올해도 안 할지 좀 보겠습니다. 9번 코너는 블라인드라 그랬죠. 탈출부가 안 보이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는 줄이고 또 너무 줄이면 안 되고 탈출할 때 그 뭐랄까요 모멘텀을 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번 코너 탈출할 때 트랙 밖으로 너무 잘 나가고요. 그래서 저 9번 코너를 탈출하는 위치를 멀리 보시면 여기 이중연석으로 해서 특히 플로어가 중요하던 지난해까지 플로어 박살내는 곳 중에 하나였죠. 이중연석이 무슨 뭐 지뢰밭처럼 플로어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그런 거 없던 시절에도 차가 이쪽 저쪽 다 망가지던 곳입니다. 트랙 경계 정말 많이 나가는 곳 9번과 10번 그 중에 하나가 9번입니다. 트랙 경계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듣게 될 얘기입니다. 퀄리파잉에서 많이 들으면 정말 슬플 것 같고요. 마지막 10번 코너입니다. 10번 코너가 그냥 마지막 코너, 느린 코너, 단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단순하지 않아요. 일단 10번 코너는 약간은 9번 코너보다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속도가 좀 또 붙었던 상태라서 어느 정도만 줄인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를 숏컷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너무 깊게 들어가서 잔디밭으로 가면 여기 들이받겠죠. 애매하게 여기로 지나고 싶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세지. 여기는 오지마. 이건 진짜 밟으면 안 되는 연석입니다. 이 소시지 연석 중에 살짝 건드리는 게 좋은 친구들인데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럴 때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빼는데 올해 이거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노란색일지 빨간색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거 밟으라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소시지는. 자, 그리고 이 바깥쪽 라인이 생각보다 단순치가 않아요. 그냥 이 코너 돌면 끝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이렇게 꺾이듯이 한번 지나가고요. 이 연석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트랙을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걸 약간 물려놨을 겁니다. 물려놓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래블 스트립을 이 9번, 10번 오스트리아가 그 그래블 스트립을 대거 F1에 도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레드불링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불링의 9번 코너나 10번 코너 바깥쪽에 넓은 자갈밭이 아닌데 이렇게 수영장 레인 하나 정도 이렇게 자갈밭을 애매하게 트랙 바깥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번 주에 아마 확인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레드불링의 주요 구조였고요. 서킷 길이는 4.316km, F1에 정말 많은 4.3 형제들. 4.3 형제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4.3 만나면 반갑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너 개수는 현재 기준 10개,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모드 존은 4개고요. 트랙 높이 변화 63.4m. 네. 저 높이 변화도 변화인데 저걸 1, 2, 3번 딱 3개 코너에서 다 올라갔다가 그 뒤에 저걸 다시 내려온다. 그게 트랙 구조 전체다라는 게 재밌는 레드불링입니다. 레이스 랩수는 4.3km 서킷들이 다 그렇듯이 70, 71, 72죠. 4.3 형제들은. 그래서 71랩이 되고요. 랩 레코드와 트랙 레코드는, 그러니까 랩 레코드는 레이스에서 기록된 최고 기록, 트랙 레코드는 레이스 포함, 퀄리파잉, 프랙티스 다 포함, 공식 세션에서 기록된 최고 기록. 모두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5년에 특별히 뭘 많이 안 바꾼 것 같지만 어쨌든 새 레이아웃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2025년 기록이 최고 기록이 되겠죠. 자, 레드불링의 주요 특징, 해발고도 700m 이상의 높은 위치에 건설된 고지대 서킷. F1의 몇몇 고지대 서킷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겠고요. 코너의 개수가 적고 매우 단순한, 코너 개수가 적은 것 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솔직히 단순하죠.
네, 외우기 좋습니다. 단순한 트랙 구조 가지고 있고요. F1에서 두 번째로 큰 폭의 트랙 높이 변화. 1등은 누굴까요? 네. 뭐 답이 금방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스파 프랑코샹이 되겠습니다. 네, 스파 프랑코샹은 100m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레드불링과는 또 다른 의미가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레드불링은 이 단순한 구조를 계속 반복한다는 점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곳입니다. 자, 서로 이어지는 3개의 긴 가속 구간이 또 레드불링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하이 다운포스 셋업을 하더라도 높은 최고 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느냐? 높은 최고 속도에 어떻게 가느냐? 하이 다운포스 셋업으로 스트레이트 모드라서 가느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드래그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이 고지대 서킷에선 다 나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레드불링도 이런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이 되는데, 왜냐하면 긴 가속 구간 3개가 이 서킷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퀄리파잉. Q2 진출하나요? 성공! 기록 삭제. 이런 식의 흐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대하고 우와 좋은 기록 박수 짝짝짝, 기록 삭제. 막 이런 식의 허무 엔딩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트랙 경계 이탈에 의한 페널티가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록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가지고 있고요. 퀄리파잉에서 기록 삭제 최다 기록도 레드불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등과 비교도 안 돼요. 그냥 레드불링이 원탑 최고입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그 그래블 스트립 만들어 놓고 나서 좀 줄었어요. 좀 줄었습니다. 트랙 경계 이탈 문제하면 요새 제일 신경 쓰이는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있는데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주요 특징들을 좀 보자면 전반적으로 중간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간 단계인데 횡 지포스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3이면 네,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횡 지포스가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서킷이 워낙 달리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그 횡 지포스 옆방향으로 지포스, 그러니까 공기역학적 성능이 뛰어나서 코너를 빠르게 돈다는 소리죠. 고속 코너를. 그런 게 중요한 할 만한 코너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트랙 에볼루션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도 3으로 표시한 거가 좀 아쉬울 정도로 이 상설 전용 서킷치고는 좀 큽니다. 잠시 물을 마셨고요. 네, 그리고 또 타이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3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 3이 의미하는 바가 좀 복합적이에요. 평균적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타이어 부담이 적은 곳인데, 달리다 보면 그레이닝 많이 생기고요. 그레이닝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분명히 타이어의 부담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타이어의 부담을 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금방 갑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타이어 스트레스가 생각만큼 적다고는 못하는 곳이 레드불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타이어의 부담이 안 강하잖아요. 이 색깔만 보면 미니멈이 초록색이고 초록색에 약간 노란색 들어간 정도 부담이 적은 건데, 이게 왜 3이나 되느냐? 그냥 종방향으로 압박을 많이 받나요? 횡방향으로 압박을 많이 받나요? 라고 물으면 다 아니요 라고 말할 정도 수준인데, 결과적으로는 미끄러지고 벗어나고 막 하면서 그레이닝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또 앞차 때문에 생각보다 타이어 성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건 레이스 보시면은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관리를 진짜 잘하는 드라이버가 관리가 잘 되는 차에 탔을 때 여건이 받쳐주면 타이어 관리가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데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게 여기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타이어 컴파운드는 C345를 계속 쓰고 있는 곳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되겠고요. 이슈와 관전 포인트에서는 여기서 제가 특별한 꼭지로 빠지는 그게 좀 있습니다만, 먼저 빠지기 전에 중요한 거,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입니다. 레드불이 또 이전에 홈 그랑프리로서 특별한 이벤트도 많이 했고, 홈 그랑프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토토 wolff도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네, 항상 잊고 지내는 독일 팀인데 주로 영국 본부에 있는 영국 팀원들을 데리고 있는 메르세데스의 수장 토토 wolff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 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시즌 첫 번째 고지대 레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나요? 있지요. 자, 이것입니다. 이게 고점 기준입니다. 저점 기준으로는 인터라고스가 2등입니다. 그러나 고점 기준으로는 레드불링이 두 번째로 높고요. 이거는 중간을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비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F1에서 해발 고도가 다섯 번째로 높은 곳이 헝가로링인데, 사실은 이제 그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라스베이거스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헝가로링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긴 하겠어요.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생기기 전에 만든 제가 봤던 수치라서. 그리고 에르마스 로드리게스 서킷은 그냥 혼자 원탑이다. 멕시코죠. 네. 지금 그 세계 축구 축제 그 땡땡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악 물고 안 쓰고 있습니다. 자, 네. 세계 축구 축제, 여름 축구 축제 하고 있는 곳, 멕시코 되겠습니다. F1도 이제 연말에 가죠. 그러나 레드불링도 꽤 높다. 다음 이겁니다. 오늘의 특별 꼭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ADUO 올해 정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혼동이 많이 되는, 사실 저도 정말 많은 혼동을 겪었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이 읽어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료를 뭔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ADUO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는 건 뭐냐,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100% 확정된 건 아니어서 호몰로게이션 다 받고 물건이 다 준비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라리가 그런 팀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꼭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규정을 통해 확인해 보자. ADUO의 모든 것. ADUO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정확한 개념을 살짝 빗나갈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오해를 하던 게 되게 많고요. 네. 하지만 규정을 통해서 규정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 쉽지는 않았지만,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이번에 ADUO가 적용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AI 4종, 챗 GPT,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까지 이 4종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규정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애는 자기가 한 말도 바꿔. 네 가지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 한 두 가지의 답이 있다 그러면 요 AI 둘이 같은 편을 먹었다가, 다를 때는 다른 놈끼리 편을 먹었다가, 어떨 때는 3대 1이었다가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인간 기준으로 이해한 부분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ditional Development and Upgrade Opportunity가 바로 ADUO의 약자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Additional은 Development and Upgrade를 Additional로 하는 것이냐,
어디셔널 업그레이드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디벨로프먼트 엔드가 붙어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어디셔널 디벨로프먼트 따로 어디셔널 업그레이드 따로냐. 여기서부터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 AI들이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규정 문서를 읽어보고 난 뒤에 물어본 건데도 그래요. 똑같은 문서를 읽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디셔널 디벨로프먼트 따로 어디셔널 업그레이드 따로입니다.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는 규정이 어떻게 됐건 그냥 예, 세부 규정은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레이스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문서가 뭐냐? 기술 문제잖아요. 현행 규정, F1 규정이 6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 6가지 문서 중에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술 규정. 기술 규정에, 그럼 기술 규정이 어떻게 생긴 거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첫 페이지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목차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목차가 6페이지까지 가요. 벌써 길죠. 예, 여기에서 ADUO라는 말을 목차에서 제목으로 쓴 유일한 항목이 브록시5예요. 저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몇 개 안 봐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하죠. 이제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요. 자, 그리고 본문에 브록 말고 본문에 ADUO를 언급하는 곳이 있느냐? 있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핵심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까 뭔가 문장이 있었죠? 근데 그 문장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매핑들을 ADUO IC 퍼포먼스 인덱스 계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그 다른 문서를 호출하는 F1 도큐먼트를 호출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ADUO IC 엔진이죠. 엔진, 내연기관 엔진이니까 엔진입니다. 엔진 성능 인덱스, 엔진 성능 지표를 계산할 겁니다. 뭘 위해서? ADUO에 써먹을 거예요. ADUO에 써먹을 엔진 성능 지표라는 거에 이걸 쓴다라는 그 문서는 비공개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게 전부예요. 이게 F1 기술 규정에.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지금 이 문서는 이제 처음부터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고 바뀌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어펜딕스 부록 부분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ADUO의 핵심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ADUO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항목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2026 시즌부터 2030 시즌까지 5시즌 동안 시즌 중에 ADUO IC 퍼포먼스 인덱스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이러니까 본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 성능 지표를 측정하고 통보하며 문의에 응해야 한다.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이번에 측정을 했는데 레드불이 제일 세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세데스가 2% 선을 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3가지는 4% 선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게 보도된 전부죠. 이게 보도된 전부입니다. 보도된 전부고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에게. 왜냐하면 이 문장에 일반인에게 공지한다는 내용이 없고요. PU 제조사, 파워유닛 제조사에게 통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PU 제조사들, 파워유닛 제조사들은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레드불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던졌다 하면서 이게 큰 뉴스인 것처럼 냈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래 있는 문의에 응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의한 거예요. 문의해서 답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면 되겠는데 그 문의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죠.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 IC 퍼포먼스 인덱스를 측정하는 게 이 ADU어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게 한번 규정이 조정이 되면서 원래는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였는데 그 밑에 이제 추가로 보라색, 초록색으로 바뀐 부분 명시해 놓은 거에서 바뀌었죠. 올해 2경기가 날아가면서 5라운드까지 측정 결과로 첫 번째 ADO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2기, 3기는 그 다음에 이제 11라운드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18라운드까지 한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C24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테크니컬 규정, 기술 규정이 243페이지예요. 이 기술 규정 다 읽으려면 정말 큰일 납니다. 힘들어요. 자, 어쨌든 각 기간 ADO가 허용된 파워 유닛 제조사에게는 3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통 첫 번째만 얘기 많이 하는데 3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 많이 알려졌던, 언급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자, 해당 시즌과 다음 시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죠. 기존에 호몰로게이션을 받았던 파워 유닛의 추가 업그레이드 기회를 1회 또는 2회 획득하게 됩니다. 2% 이상은 1회, 4% 이상은 2회입니다. 성능 차이가 2% 이상 안 좋거나 4% 이상 안 좋거나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해당 시즌에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팀들이 업그레이드 당연히 하죠. 왜 파워 유닛 제조사들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호몰로게이션을 받았던 파워 유닛의 추가 업그레이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몰로게이션, 그러니까 도장 꽝이죠. 원래 우리가 정한 이 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도장 꽝 찍는, 그걸 받았던 파워 유닛의 추가 업그레이드 기회를 1회, 2회 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 파워 유닛의 그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부품에 대한 얘기죠. 파츠, 부품에 대한 거고요. 자, 2, 3번.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즌 파워 유닛 테스트 벤치, 줄여서 PUTB란 말을 다른 기술 규정과 파이낸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재정 규정에서 다 씁니다. PUTB에 추가 테스트 시간을 줍니다. 사실 레드불 포함해서 심지어는 메르세데스도 이 불만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추가 테스트 시간. 추가 테스트 시간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시즌 파워 유닛 제조사, 그러니까 F1 팀의 버짓 캡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건 파워 유닛 제조사의 버짓 캡에서 파워 유닛 제조사가 소모한 개발 비용을 이 ADO에 따라서 깎아줍니다. ADO만큼 안 쓴 걸로 쳐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치를 따로 표시를 해 주시겠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파워 유닛 제조사가 지금 버짓 캡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된 거죠. 그 ADO 엔진 퍼포먼스 인덱스 측정 결과에 따라 2% 이상 4% 미만의 성능 격차라면 1회의 인시즌 업그레이드 기회, 여기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인시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다들 업그레이드를 하잖아.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인시즌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4% 이상이라면 2회의 인시즌 업그레이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두둥. 자, 여기에서 인시즌 업그레이드란 말이 중요해집니다. 인시즌 업그레이드란 말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C228페이지부터 무려 10페이지 동안 이런 표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현재 파워 유닛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표입니다. 모르겠죠? 굉장히 많은 게 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 두 표에서 뭐가 다른 거를 느꼈을까요? 물론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각 파츠들, 여기 언급이 돼 있는 정말 많은 부품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부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분류할 것이냐. 이거는 내연기관 엔진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거는 봉인이 되는 거고 어떤 건 아닌 거고, 어떤 것은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거고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을 짰을 때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업그레이드 스케줄, 이 부분이 이제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기 이런데 연료 시스템, 그 다음에 IC, 엔진의 냉각 부품 같은 곳은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가 뻥 뚫려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호몰로게이션을 따로 안 받아요. 따로 안 받으면 막 만들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호몰로게이션을 받는, FI한테 가져가서 저 이거 써도 되나요? 도장꽝. 이거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 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파워 유닛에 어디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퓨얼 시스템은 익스클루디드 돼 있죠. 아무데도 안 들어간다. 이게 10페이지가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겁니다. 이 항목에서 업그레이드 스케줄,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 여기에서 어떤 애들은 보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고 어떤 애는 빨간색 X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3번에 플라이 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느낌표 체크 표시가 쭉쭉쭉쭉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보면 다 있죠. 그런데 이 중간 2번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체크 있고 ADU에만 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체크가 애매하게 나눠져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면 여기는 그 2007, 2008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2009에는 또 X예요. ADO 여기 하고 끝인 거죠. 그래갖고 2년 호몰로게이션을 받을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테이블에서 호몰로게이션 업그레이드 스케줄, 호몰로게이션 스테이터스, 업그레이드를 언제 할 수 있느냐인데 2006년에 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습니다. 근데 2006년에 호몰로게이션 언제 했나요? 시즌 시작 전에 받았죠. 네, 시즌 시작 전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26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문제는 다음 2027년에 받을 것들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DUO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2026 시즌에 호몰로게이션 받은 파츠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보면 이런 예외가 아까 여기 보면 뻥 뚫린 친구들 있죠. 이거 말고도 업그레이드 그럼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기회가 추가적으로 또 있어요. ADO에만 모든 걸 걸지 않도록 빠져나갈 군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신뢰도 개선, 안전 이슈, 비용 절감, 공급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는 이 부품이나 이 파워 유닛 전체를 빠르게 공급할 수가 없다. 나는 메르세데스인데 세 회사나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거를 수급을 못 시킨다. 제때.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도 됩니다. 지정된 절차가 보통 무섭죠. 왜냐하면 그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 전체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다른 제조사에게까지 FIA는 물론이고 다 보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러그러하다. 이제 확인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걸 써먹고 있죠.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특히 혼다가 많이 써먹을 것 같죠. 신뢰도 개선과 공급 관련 문제 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써먹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ADO와 관련돼서 자, 인시즌 업그레이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시즌에 업그레이드 기회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요 어쩌고 저쩌고 예외적인 거 이것도 말고 아니면 이런 항목에 뻥 뚫린 거 말고 나머지 ADO에 체크가 받은 애들의 파츠들을 한 번 또는 두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4% 이상 받은 세계의 파워 유닛 제조사는 올해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만큼 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게 부품별로 그걸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에
땅 하고 또 한 번 땅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의 큰 업그레이드가 있는 겁니다. 메르세데스도 한 번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ADO로 얻은 업그레이드 기회는 해당 시즌에 누적되지 않으며 처음 획득했을 때만 주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번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AI마다 답이 좀 달랐지만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 이상이었어요. 2회를 받았잖아요. 2번 더 측정할 거잖아요. 그럼 올해 6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2번이 최대라는 겁니다. 올해 업그레이드 기회. 6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형 업그레이드인데 이거 못 하겠죠. 어쨌든 네, 6개가 아니라 2개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처음 획득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2번을 얻었으면 2번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아도 추가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업그레이드 기회에 대한 얘기고요. 하지만 ADO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O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 엔진이 바뀌잖아요. 아까 WMSC 도장 꽝 찍혀가지고 내년에 바뀐다 그랬는데 그거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올해 투입을 해야 돼요. 올해 투입을 하지 않은 업그레이드는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거 개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 올해 개발한 걸 내년에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둘 다 어정쩡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거들로도 어정쩡하고 내년 걸로도 어정쩡할 수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규정 변경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은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ADO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 일단 이 시즌 업그레이드를 화끈하게 2번 한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DO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게 단순한 업그레이드 기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화면을 크게 펼친 건데요. 이게 시간입니다. 테스트 베드, 파워 유닛의 테스트 베드를 2% 이상 받은 팀은 70시간을 더 돌려볼 수 있습니다. 4% 이상은 110시간을 더 돌려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시간이 꽤 됩니다. 원래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엔진을 70시간 더 돌려본다, 110시간 더 돌려본다는 제가 보기에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이제 혼다가 과연 4% 이상 6% 미만일까? 라는 데 물음표가 살짝 붙죠.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혼다가 만약에 더 안 좋았다면 이거는 10% 이상도 있어요. 그럼 점점 올라갑니다. 이 업그레이드 기회랑 다르죠. 10% 이상이면 230시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 이상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재정 규정이요. 재정 규정에서 금액을 빼주는데 얼마를 빼주느냐? US 달러입니다. 300만 불, 2% 이상 300만 불, 4% 이상 465만 불. 거의 한 70억 원, 6, 70억 원을 빼주는 거죠. 이것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굉장히 큰 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 이상이다 그러면은 1100만 불을 빼준다고 돼 있어요. 진짜 10% 이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엔진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저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그 요소들과 별개로 이번 엔진 업그레이드가 이 ADO에 의한 기회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에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엔진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데 연료가 포함됩니다. 연료는 파워 유닛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익스클루디드 되는 파츠지만 ADO의 제한은 받아요. 호몰로게이션을 받습니다. 연료가. 그런데 현재의 연료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지난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중요해요.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심지어 2번 규정 변경 도장 찍으면서도 괜히 그 언급을 하던데 2030년쯤에 V8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V8 터보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가끔 언론 플레이로 터보 없이 NA로 V8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지속 가능 연료 쓰잖아요. 이 지속 가능 연료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충분한 압축비가 없으면 지속 가능 연료는 출력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웬만한 엔진을 돌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조건 터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터보로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자연흡기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 지속 가능 연료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속 가능 연료를 버리는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엔진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여기 천문학적인 돈을 벌써 퍼부었죠. 이거를 한 5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음까지 진화를 할 거니까 10년 20년을 보고 지금 개발비를 퍼붓고 있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완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 연료는 터보가 필수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세상이 굴러가는 방향은 별로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 연료가 문제가 되는데 그 연료의 효율에 따라 가지고 엔진의 성능에 지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라리가 ADU 업그레이드 가져오면서 쉘과 협업해서 연료에서만도 몇 마력 이상의 최대 출력 향상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는 이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자, 이래서 ADU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고, ADU 업그레이드가 투입되는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과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지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토토볼프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BOP를 쓰는 것보단 이게 100만 배 낫죠. 네, 개발할 기회를 다시 주는 거지 그냥 성능을 누구 걸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건 아니니까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특히 레드불에서 많이 불만을 표시했던, 지금 얘기 없는 걸로 봐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IC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따로 별도 문서로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로 별도 문서로 나갔는데 각 팀들에게는 문의하면 알려줬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F1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측정했길래 메르세데스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왜 레드불이 더 강해졌느냐. 자, 여기에서 측정한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엔진 회전 속도와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 그렇죠? 회전 속도와 토크를 계산하면 출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회전수에다가 토크를 곱하면 그게 출력이니까. 원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알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 이게 측정이 되죠.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측정이 됩니다. 주행 중에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MGU-K 출력은 심지어 정해져 있고 데이터로도 남습니다. 데이터로도 남습니다. 그리고 축정 랩의 출력 민감도는 이거는 따로 인덱스 지표를 정해서 모든 차익에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킷마다 다르게 측정 랩의 출력 민감도를 정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정하지 않는 요소로는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차의 공기역학적 성능, 기타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즉 냉각수 온도나 오일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게 오락가락하는 엔진은 생각보다 엔진이 강하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차의 공기역학적 성능은 당연히 반영하지 않고요. 이걸 운영하는 엔진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 주변 파츠들의 환경 요인은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보기에는 뭐 당연히 뺄 걸 뺐네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이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엔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냉각은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도 있지만 오일 쪽, 예, 이 오일 쿨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중계에서 언급을 할 일이 없다 뿐이지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안 준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엔진의 그냥 성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각 팀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파워 유닛 제조사가 다 해주지 않고요. 팀들이 대부분 알아서 합니다. 이건 그거를 파워 유닛의 성능에다가 갖다 끼우면 안 되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핀이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쓰는데 알핀이 냉각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성능이 엉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온도가 제대로 안 맞으면 엔진 성능 제대로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엔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을 했겠죠. 네, 물론 그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정하지 않는 요소들이 기타 환경 요인으로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엔진의 기본적인 성능들을 그냥 쟀단 얘기입니다. 예,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IC만 본 거잖아요. 그리고 MGU-K는 그럼 왜 얘기를 하나요? 바퀴에 돌아가는 힘에서 MGU-K가 주는 힘만큼을 빼고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IC의 힘이죠.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MGU-K는 보정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 출력이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으로 최대 출력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MGU-K를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되던 간에 그걸 실제 쓸 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그냥 엔진의 네트한 성능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살살 돌리더라도 회전 속도와 그때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를 보니까 살살 돌려도 알죠. 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이 각 팀의 ADO 기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걸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5년 동안 합의를 한 겁니다. 모든 파워 유닛 제조사와 각 팀들이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살살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5년 동안 토론하고 합의를 해서 다 같이 이거는 반대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팀과 파워 유닛 제조사는 결국 동의한 애들만 지금 왔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전에 나와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나와 싸움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대로 가는 거고 이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ADO 파워 유닛의 IC 퍼포먼스 인덱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이 정말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안 알려줍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안 해요. 해당 파워 유닛 제조사가 문의했을 때 그 문의한 사람에게만, 문의한 주체에게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워 유닛 제조사는 답을 들었을 거예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또 다음 측정 기간에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서킷마다 다른 요소들이 있고 뭐 고지대 가거나 이러면 다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인덱스를 쟀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심지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그 팀들과 파워 유닛 제조사들이 알아서 도장 찍어 놓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그걸 만들었던 주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팬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요소들로 이렇게 정해졌고
어떤 부분이 큰 영향이 있겠구나,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ADO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ADO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었죠. ADO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과연 그 ADO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부터 봐야 되겠죠. 물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안 나오면 영국 그랑프리부터 봐야 되겠고요. 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이슈와 관전 포인트. 메르세데스의 8연속 폴포지션 획득 도전. 네, 연승은 끊어졌지만 연속 폴포지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르세데스가 전체적인 파워 유닛의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알겠어요. 엔진이 가장 안 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는데, 일단 IC 퍼포먼스 인덱스로는 레드불이 제일 세다고 하니까 뭐 메르세데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파워 유닛 전체가 센 것은 확실하잖아요, 메르세데스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처럼 가속 구간이 정말 많은 곳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전 포인트가 페라리. 우선 페라리는 이번에 ADO 업그레이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요소. 두 번째, 지난 경기 우승했잖아요. 아무래도 F1은 이런 거 한번 우승하면 분위기, 리듬, 아니면 뭐 상승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객관적이고 비과학적인 표현이지만 은근히 작용을 하는 스포츠라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지대 서킷은 공격학적 성능 뛰어난 차들에게 유리해요. 그런 점에서 페라리가 공격학적 성능이 가장 뛰어났다면 메르세데스랑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메르세데스가 파워 유닛이 얼마나 강하냐 모르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3000마력 더 강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사실 검증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러진 않겠죠. 네, 그게 3마력일지 30마력일지 300마력일지 이제 모르는 건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틀은 있죠. 지금 뭐 이게 50대 50 아니고 53대 47 하면은 대충 뭐 나오는 500마력 조금 넘어가는 그 언저리의 출력 중에 얘네가 요만큼 더 세겠지 저만큼 더 세겠지 이런 얘기하는 거라서 모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서킷인지 더 커질 수 있는 서킷인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유닛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클 것이냐 적을 것이냐,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대결로 보겠고요. 물론 다른 경쟁자도 있습니다. 노리스 강하다 그랬잖아요. 맥라렌 지난해 폴포지션에 우승했잖아요. 생각해보면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시국에도 맥라렌 노리스는 잘했어요. 또 하나, 이런 또 레드불링 홈그랑프리기도 하고 레드불의 홈그랑프리기도 하고 베르스타펜은 워낙 강했던 데다가 이번에 경량화 업그레이드가 투입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바르셀로나에서 얘기 나왔다가 사실 아니었다 그랬죠. 안 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경량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오나 보다 하면 됩니다. 진짜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보자, 이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네, 그걸 진짜 정확히 가져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 안 가져왔다 그랬는데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져왔다면 이 무게 때문에 겪었던 온갖 수모를 좀 디드면서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레드불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지난해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그랬던 것처럼 이 4강 팀이 아닌 팀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레이스에서 추월 많습니다. 1000랩부터 많고요. 1000랩이 아니더라도 경쟁 붙으면 여기는 추월이 꽤 잘 나오는 곳입니다. 쉽다고는 못하죠. 추월이 쉬운 서킷이라고 얘기하기엔 생각보다 조금 걸림돌이 많은데 그래도 추월 잘 나옵니다.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보다 몇 배는 추월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 이 변수 중에는 고지대의 변수가 있습니다. 고지대의 변수는 뭐가 있나요? 드래그 적게 생기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드래그가 적다는 건 왜일까요? 다운포스 적게 만드는 거죠. 다운포스와 드래그가 완전 비례하지 않더라도 거의 같이 가니까. 자, 드래그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죠.
공기 입자가 적으니까 드래그가 적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 입자가 적으면 냉각 이슈가 있죠. 갑자기 응원하는 팀의 사연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 중에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과열 이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또 레드불링이 완전 막 온도가 낮은 그런 상태는 아닐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꽤 높을 것 같거든요, 온도가.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냉각 이슈 조심 좀 해야 됩니다. 입자가 적으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과열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라운드까지 퀄리파잉 배틀. 요즘 분위기 보시면 많은 팀들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 격차가 좀 크지만 스트롤 지난 경기에서 2년 만에 퀄리파잉 배틀 승리를 했습니다. 과연 2연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팀메이트와의 격차가 제법 있는 게 윌리엄스와 알핀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여기도 좀 공평해질 것 같죠. 팀메이트 경쟁들이 다들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퀄리파잉에서 각 팀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에서는 안토넬리 달아날 것인가, 해밀턴과 러셀, 심지어 해밀턴이 러셀보다 9포인트나 앞서 있죠. 해밀턴과 러셀이 2위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토넬리를 추격할 것인지, 2위 경쟁하면서 추격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고요. 샤를 르클레가 살아날 것인지, 4위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는데 노리스가 다 따라오기도 했고요. 최근 두 경기 결과가 안 좋았지만 르클레 오스트리아에 강하다라는 거 감안하면 부활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브레이크를 저번에 바꾸고 적응이 덜 됐던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면, 이번엔 적응 잘해가지고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브레이크 중요하죠. 중요한 브레이킹 포인트, 강한 브레이킹 포인트가 꽤 자리 잡고 있는 레드불링이라서 적응 잘하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1, 2위 경쟁에 맥라렌과 베르스타펜 도전장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레드불 경량화만 하면 베르스타펜은 바로 폴포지션 경쟁할 것 같거든요. 저의 추측입니다. 지금 경량화가 안 됐는데도 올해 몇 경기 폴포지션 경쟁 했잖아요. 거의 갈 뻔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게만 좀만 줄여도 레드불 상당히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포함해서 해밀턴이 현재 2위로 안토넬리를 쫓고 있는 캐로 평점. 캐로 평점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 맘대로 정한 기준, 그래도 그 기준에는 충실하게 주관적인 게 기준을 정할 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그냥 결과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나온 올해 성적입니다. 팀메이트 비교가 들어가서 최종 순위와는 좀 다른데, 과연 2, 3위 경쟁 치열한 게 여기도 치열하거든요. 해밀턴, 러셀이 안토넬리를 따라갈지, 그리고 부동의 꼴찌 스트롤이 얼마나 20위권과의 격차를 좁힐지도 페루 평점에서 재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어떠냐? 지난 두 경기 기억하시나요? 모나코 그랑프리와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금토일인데요. 26일이 금요일, 27일이 토요일, 28일이 일요일입니다. 놀랍게도 각 세션 시작 시간이 동일합니다. 보기 좋죠. 심지어 쿠팡 플레이 방송 시작 시간 레이스는 9시 15분 정찰 랩부터 갑니다. 화이팅.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정찰 랩에 무슨 차에 문제 생기면은 오스트리아 같은데 생길만 하죠. 실제로 종종 생깁니다. 여기 어보티드 스타트 좀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DNS에 해당하는 차는 더 나올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별일 없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15분부터 프랙티스 1부터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프랙티스 1에 또 젊은 드라이버들 몇 명, 바르셀로나보단 적을 거예요. 그래도 몇 명 출전한다라고 하니까
네,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루머 얘기 잘 안 하지만 드라이버 라인업 관련해서 루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랙티스 1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프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